조상훈의 뉴스 피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첫날 뉴스피드입니다. 오늘 뉴스피드는 2014년 경제전망 그리고 정치권 전망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RV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단언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먼저 2013년 경제 상황 돌아보고 새해 경제를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영식 이사입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지만 지난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지난해 경제 상황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요. 또 예. 이어서 새해 경제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초에 일단 먼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일본 경제가 한동안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19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 장기 침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일본 경제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제 아베가 그동안은 일본은행에서 계속해서 어떤 확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제 무제한 양적 통화 확대책을 실시를 해서 다시 일본 경제에 어떤 붐을 일으키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웠고 이게 초반에는 엔화 약세라든가 주가 상승을 유도해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 아베노믹스가 크게 이제 세 개의 주요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더 확대적인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무제한 양적 통화 확대책을 실시를 하고 또 민간 부분 주도로 어떤 구조 개혁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 예. 첫 번째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로 250%의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빚을 내서 이제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나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것이라도 해보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나 피차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에서 예. 좀 무리하게 공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자 재정에 의존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2013년도에 일본 경제 성장률에는 어느 정도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간 기업이라든지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좀 침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2014년도에 소비세율 인상을 이제 5%에서 8%로 이제 4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예. 이것이 굉장히 지난 3%에서 5%로 소비세율 인상을 했을 때 일본 경제가 받았던 충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무래도 이 소비세율 인상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아베가 며칠 전에 신사 참배를 가게 되면서 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후폭풍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뿐만 미국 측의 아니라 반응이 네. 일본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나와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어조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2014년도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고립이 된다라고 하면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로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일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좀 좁아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이슈라고 하면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이제 시진핑 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부패 척결이라든지 경제 개혁,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계획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은 양적인 고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표출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의 문제라든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일정 특정 산업에만 과잉 투자가 되고 이것들이 부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발전하다 보니까 공해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불거져 나왔고 또 부패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라든지 또 그림자 금융 문제도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또 채무 위기, 중앙정부의 채무 위기 같은 이야기들도 나왔었고 시중은행도 중국 정부에서 어떤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투기가 과열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또 파산 위기 같은 것들이 잠깐 몰리는 등 금융 불안정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이 했었는데 예. 이렇게 봤을 때 최종적으로 중국이 이제 예전에 양적인 고성장에서 어떤 질적인 성장으로 소비 위주의 경제로 바꾸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성장률 둔화되는 모습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2014년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또 이런 중국의 어떤 싼 임금을 통한 생산력에 의존하던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FRB 출구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5월 달인가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올해 혹은 내년 초에 양적 출구 전략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 한 해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출구 전략을 과연 언제 시작을 할 것인가. 또 특히 차기 의장이 옐렌 부의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고 또 미 의회가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계속 대립을 하다가 결국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까지도 이르렀었고요. 예. 또 2008년도 이후서부터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주가라든가 부동산 쪽에 거품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올해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매달 850억 달러로 장기 국채라든지 MBS 채권을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을 장기 국채와 MBS 채권 모두 50억 달러씩 각각 줄여서 이제 850억 달러가 아니라 750억 달러씩 매달 이제 구매하는 걸로 바꿔 나가고 이걸 이제 1년에 FOMC 연방시장 공개 회의라는 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8번 정도가 열리는데 예. 만약에 12월 달에 줄였던 100억 달러만큼 매회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2014년도에는 출구 전략이 모두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혹시라도 경제 상황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라도 이 출구 전략이 모두 다 완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FRB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7%로 떨어졌고 실질 성장률 같은 경우도 3분기에 4%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률도 올라가게 됐고 미 의회에서는 계속 대치되었던 예산안 합의 문제를 2014년도뿐만 아니라 2015년도치까지 합의를 하면서 재정 절벽의 위험도 좀 제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출구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완벽히 회복됐다라는 데에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주가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도 수준 혹은 넘는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 거래량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회복이 됐다라기보다는 거품으로 또 다른 거품을 덮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예. 2013년도에 이제 출구 전략이 계속 시행이 되면서 경제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신흥국 경제에 굉장히 좀 밀접한 그 연관이 맺혀져 있는데 신흥국들이 과연 미국의 이 7구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한국이 이제 정치적 혼란 문제가 1년 내내 굉장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2013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는데 첫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인사 문제가 굉장히 좀 그 이슈가 상당 기간 동안 길게 그 진행이 됐었고 공약 가계부를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공약이 후퇴되는 그 일들이 계속 있었었고 특히 이제 또 방미 외교 때 이제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든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이제 불법 개입 문제가 또 있었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종교계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결국 이제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오게 됐었고 이런 또 정치 상황은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 잦아들지 않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상황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그다음에 전세 대란 문제라든지 정부의 재정 악화, 또 공적 채무의 폭증. 얼마 전에 이제 철도가 이제 파업은 그만둔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철도 우려 민영화 문제도 꽤 시끄럽게 한동안 그 이슈가 됐었고요. 예. 이렇게 그 정치적인 문제가 올 한 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든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신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부정선거라든지 비민주적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간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경제 문제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와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하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2014년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경제 부분만을 좀 따로 떼어서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제 대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로서 공약 가계부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후퇴된 공약이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예. 원래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노인들 그 소득 70%까지만 최대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제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지급하겠다고 좀 후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사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는데 곧 이어서 바로 또 이제 증세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 뭐 3,600만 원 이상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결국에는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다가 이것도 여론의 굉장히 큰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연 6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이제 부담이 돌아가는 세제 개편안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해본 결과로는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오히려 세율이 더 낮아지는 이게 과세 형평성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개선을 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약들의 돈을 다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그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억 원 이상에 적용하던 38%의 소득세율을 이제 뭐 2억 원 이상부터 할 건지 1억 5천만 원 이상부터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아무래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좀 크게 내세웠던 게 행복주택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이 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게 어떤 이제 호혜적인 면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다라고 하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산층 계층이 접근이 이제 용이한 지역에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철도 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상수도시절 이런 데 시내에 있는 어떤 좀 위치가 좀 좋은 쪽에 시설이 좋은
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정부에서 어떤 좀 미지근한 그 진행을 한 것도 있고 국민들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이제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12월 달에는 행복주택 건설 물량 자체를 6만 호 가량을 아예 줄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공약이 이것도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대거 후퇴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 예. 특히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법인병원의 영리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도 철도 파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속이 됐었고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협이라든지 약사협회 같은 곳에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반대 시위를 했었었고요. 예. 일단 뭐 철도 민영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지만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만 경영이라든지 뭐 높은 임금 같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 그 실패 부분이 더 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실조차도 국민들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냥 찬반으로만 나눠져서 어떤 그 보다 더 나은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질타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정부 정책을 뭐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쪽 입장에서는 왜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행태를 믿지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말을 그렇게 해오고도 너무나도 그 손쉽게 뒤집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민영화든 민영화가 아니든 일단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영화 그 자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그 공항철도 문제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 사업의 그 정책 실패로 인한 그 책임자들을 먼저 문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는 이상 고래일의 이 어떤 그 부채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없애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든 결정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철도 노조만 모든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이제 덮어 씌우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그 양측 모두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의료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을 소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꼼수로 지금 그 보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의료법인 영리법인을 그 설립을 하게 되면 지금 물론 정부 측에서는 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서 자회사가 이제 영리법인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결국엔 이 여러 가지 수익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되고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그 투자 자본들이 결국엔 의료법인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의사들이 오히려 자본에 이제 속하게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좀 공적인 의료의 공적인 부분이 많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또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 의협에서 주장하는 이제 의료 수가 문제도 그 의협의 이제 주장대로 이걸 자유화 의사들 입장에 무조건 다 넘겨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면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양측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좀 합리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잘했고라는 이렇게 찬반의 논리로 가져가면 그 어떤 합리적인 보다 더 나은 대안에 그 도달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공적 채무 폭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마치 공기업이
그 공기업만 잘못을 해서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이 넘는 부채가 결국엔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요. 예. 여러 가지로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한전 자체의 잘못보다는 뭐 수력 원자력 그 여러 가지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전력회사들을 또 쪼개서 네. 민영화 비슷하게 추진을 했었고요. 예. 또 그래서 한수원 관련된 비리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비리 문제라든지 민영화 실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혀 어떤 그 해명이라든지 혹은 대안 같은 것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 그 요금으로만 이렇게 전가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들을 오히려 책임지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게 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쉽게 그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어쨌든 올 한 해가 굉장히 좀 뒤죽박죽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년 경제도 굉장히 좀 쉽게 풀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예. 간략하게 미국서부터 그 글로벌 경제를 훑어보면서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2013년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신 그 5가지 키워드로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별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네. 올 한해 가보년 경제 어떨 건지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뭐 여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수치들도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정부의 빚과 FRB에서 그 2008년도서부터 막대한 이제 돈을 쏟아 부어서 결국엔 이 성장률 회복세라는 것이 이런 빚에 의한 성장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게 애플이라든지 구글 등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해준 그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치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FRB에서 이제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던 양적 통화 확대책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지금까지 떠받들고 있던 한 축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경제가 2014년도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완만한 회복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1930년대라든지 1990년대에 미국이 출구 전략을 실시했을 때처럼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는 그런 현상들이 다시 일어날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할 거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본에서 1990년대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는 L자형 장기 침체도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채무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파산 위험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리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미 파산을 했지만 어쨌든 유럽 연합에서 계속 끌고 오고는 있지만 예. 이게 2014년도에도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얼마 전서부터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담당하고 시진핑이 정치를 담당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시진핑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다 이제 일괄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 이런 권력 장악을 해 나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느냐가 또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선박,
제조업 관련해서 과잉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에 그 구조 조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큰 과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이제 진입을 해서 자동차를 팔려고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 더 이상 중국에서 자동차 소비를 예전처럼 받아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 혹은 그 일본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자동차 회사의 업계에 큰 구조조정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 이후에 크게 한번 꺾일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IT 산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 또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상황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흥 경제국들 인도라든지 브라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출구 전략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되게 되면 대규모 이제 투기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 그 충격을 그 신흥 경제국들이 견뎌내기가 그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혼란이 아무래도 2014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이런 문제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 예. 부동산 거품 붕괴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혹은 구조조정이 될 상황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대기업들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건설, 조선, 해운, 철강, 재생에너지 등의 과잉 투자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은행권의 그 부실 위험이 굉장히 또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또 대외교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2월 작년 2014년도 12월 달에까지도 경상수지 흑자가 22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수출입이 계속해서 정체를 이루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외 교역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예. 향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 전망을 좀 보면 크게 한 5가지 이슈가 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투기 거품 붕괴라든지 또 기존의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문제, 또 대규모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부분, 그리고 인구 감소, 이렇게 크게 5가지 이슈가 2014년도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투기 거품 같은 경우에 2007년도서부터 수도권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광역도시들 같은 경우에 2011년도서부터 이게 거품 붕괴가 진행 중이고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좀 과다하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구조 조정이 이어지게 되면 부동산 거품 붕괴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전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이 가격 붕괴로 이어지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90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한 100만 호 정도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이제 2014년 이후로부터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 시장에 10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갑자기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굉장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 또한 아파트 시장에 굉장히 큰 시한폭탄 같이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경기 침체가 과다 채무하고 엮여져서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또한 급락할 위험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올해 동안 경고가 되어 왔었고 이게 2013년도, 2014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동산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게 또 거품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난해 경제 상황 짚어주시고 2014년 올해 경제 전망해 주셨는데 뭐 글로벌 경제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네,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이제 경제 관련해서 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소식만 접하고 나서 내년도의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올해 전망이요? 네, 올해 전망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정부나 그 언론의 어떤 기사만을 너무 믿기보다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올해 경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014년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올해 정치권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해 정치 상황이 뭐 대단히 복잡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요.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와 함께 2014년 새해 전국 전망 해보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연말까지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네. 예, 뭐 그렇다고 올해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도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올해 정치 일정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있을 6월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정치 상황 자체가 뭐 워낙 가변적이었고 또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이 그야말로 뭐 1년 내내 지속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비롯된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또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상황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여서 올해도 좀 정치 상황은 굉장히 뭐 가변적이고 좀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6월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해 10월에 재보선이 있었지만 뭐 현 정부 평가한다는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워낙 또 협소한 선거였기 때문에. 예, 규모가 워낙 작았었죠.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중후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것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고요. 예. 또 야권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지난해 1년 내내 밀렸던 힘에 의한 정치 이것에 밀렸었던 그런 점에서 좀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 6월 지방선거 좀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뭐 가장 중요한 뭐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 뭐 뭐니 해도 어쨌든 수도권 승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에 어쨌든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상황이고 또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두느냐에 따라서 여야 모두 이후에 전국 운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가늠이 될 텐데요. 예. 이 점에서 보면 지금 2010년 지방선거 때 사실 지금의 야권 민주당이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압승을 한 상태 아닙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두 군데를 차지를 했고요. 서울시장하고 이제 인천광역시장이요. 네, 그렇죠. 서울시장 뭐 당초는 오세훈 뭐 한나라당 후보였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선거에 지금 당선이 돼서 예. 지금 두 군데를 장악한 상태고요. 또 기초단체장도 66곳 중에서 거의 뭐 한 70%가량을 지금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이 과연 이번에 어떤 공천 카드를 내놓느냐. 일단 반전 포인트 한 군데는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재작년이죠. 19대 총선 때 뭐 현역 의원 25% 물갈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폭의 그 교체를 단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예상외에 압승을 했고요. 그렇었죠. 예. 총선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도 공천 카드와 관련해서는 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선거의 여왕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관여를 할까요? 글쎄요, 뭐 직접 관여는 안 하는 방식을 취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여권의 뭐 수직적인 당청 관계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청와대의 의중이 아무래도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안철수 신당의 성적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사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정당의 형태로 참여를 할지 아니면 창당까지는 가지 않고 일정한 뭐 그룹핑의 형태로 뭐 참여를 할지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창당을 해서 전국 단위로 창당을 해서 관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창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뭐 국민적인 지지율이 꽤 나오는 정당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안철수 신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이 직접 선거 현장을 누비는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야권의 큰 틀의 재편과 또 정치권의 재편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안철수 의원 또 안철수 신당이 어떤 성적표를 갖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해질 텐데 특히 호남 지역에서 어떤 쪽이 승리를 하느냐 이게 야권의 지형 변화 나아가서는 정치권 전체의 지형 변화에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광주시장 또 전남지사 전북지사 이 세 곳 중에서 최소한 한두 곳은 안철수 의원 쪽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벌써부터 섣불리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거는 그만큼 전반적으로 좀 야권의 또 정치권 전반의 그 정치적인 흐름 이 지형 구도가 굉장히 올해 급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작년이죠. 2013년에 충청권 대망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아졌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부터 해서 충청권의 표심을 잡는 쪽이 결국은 차기 대권을 잡게 될 거다. 여야 모두 그래서 뭐 충청권 의원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 한 해였는데요. 예.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점에서 보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재선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맞물려서는 지금 서울시장에 이번에 재선 도전이 유력한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의 송영길 민주당 시장 예. 이런 사람들의 잠룡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과연 대권 이제 주자 반열에 오를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뭐 지방선거 통해서 차기 대권 후보 그 후보군으로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새누리당 쪽 인사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문수 경기지사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지사 본인은 뭐 삼선 도전에 안 하겠다.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마땅한 대안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김 지사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은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 전 시장 예.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여권 내에서 비교적 젊은 층에도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좀 뭐랄까요 개혁 성향도 좀 일부 가지고 있고 한 이런 정치인들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핵심으로 뭐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안철수 신당의 성적표를 대충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뭐 창당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보다 갑절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게 실제 선거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그 같은 높은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장담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신당을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과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민주당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 쪽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호남권의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후보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안철수 의원 이외에 다른 인물이 없다. 안철수 신당 내 인물군에 있어서는 예.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포인트는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전에 실질적으로 창당을 할지 여부인데요. 당으로 참여를 했을 때와 당이 아닌 개인의 형태로 참여를 했을 때 그 지지율의 차이, 또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효과의 차이, 이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점에서 보면 안철수 신당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얼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아주 높게 보기만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지금 안철수 신당이 야권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체제가 될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까지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서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인정받을 건지가 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여기서는 그 민주당을 대체하는, 야권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대체 세력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만약에 영남을 중심으로, 특히 안철수 의원의 고향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 분위기상 야권이 교두보로 삼을 만한 근거지로 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산 아닙니까? 예.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단번에 정치권 전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세력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오히려 민주당 대체제로서의 본인,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새정치라는 그런 슬로건에 맞게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영남권 공략이 주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해가 네네.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 전국 주도권을 사실상 타협과 대화의 정치보다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치, 일방통행식 정치, 이런 행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성적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사태,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국 운영의 방식, 그리고 이 철도노조가 이제 파업을 전격적으로 철회를 한 이후에 여권 내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거다라고 하는 자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작년 1년 내내 보여줬었던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통행식 정치의 행태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여권 내에서 이제 비주류 쪽에서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대목,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1년 내내 사실상 여권 내에서는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됐고 전국의 모든 주도권이 청와대로부터 시작이 됐고 정치도 청와대가 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에 대해서 지금 반성과 반발, 또 다른 대안의 모색,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그 박근혜 정부 질타하고 견제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네. 좀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진단 같은데, 새누리당 그 당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비주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그게 구심이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사실상 비주류의 구심이었을 뿐만 아니고 이게 여당 내 야당이다, 이런 평가까지 들었을 정도인데요. 예. 지금 여권 내 비주류가 일정하게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누가 구심이 되고 이 구심점이 과연 적극적인 좀 정치 세력화할 거냐, 이 부분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친이계 좌장이라고 불리죠. 이재호 의원, 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정몽준 의원, 또 남경필 의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과거 친박계였다가 사실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거의 각을 세우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유승민, 김무성 의원, 예. 이런 정치인들이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5선의 남경필 의원, 수도권 출신이면서 개혁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젊은 층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 몇 안 되는 새누리당 내 의원인데요. 이미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도 많이들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은 원내대표 경선 준비를 거의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쭉 꾸준히 해온 상황이고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남경필 의원의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 원내대표 전당대회가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3월에 치러질지 아니면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8월달에 전당대회가 치러질지는 아직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 경선 자체는 여권 내 주류 친박과 비주류 사이에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서청원 의원,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서청원 역할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예. 서청원 의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냐,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사실상 친박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최경환 원내대표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 그리고 최경환 원내대표와 함께 친박계의 핵심 3인방으로 꼽혔었던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이 앞으로 이들 3인방이
앞으로 어떤 공동의 행보를 보일 거냐, 이 대목도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권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결국은 뭐 당의 운명이 좀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뭐 민주당도 지금 조기 전당대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조기 전당대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5월달에 김한길 대표가 이제 뽑히는 과정에서 그때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번 당대표 2년 임기는 반드시 보장을 하자. 그동안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대표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만큼 당 내부가 매번 시끄러웠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년에 5월달에 김한길 대표가 뽑힌 이후에 연말 정국까지 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 진영에서 김한길 대표 체제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류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로 드러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면 다행히 지방선거 성적표가 좋으면 뭐 당분간 김한길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더군다나 7월 달에 지금 재보궐선거는 최소한 7, 8곳 이상 많게는 10곳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예. 이 성적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도 신통치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안철수 신당도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비주류 쪽에서도 작년과는 다르게 좀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미 작년 하반기 그 NLL 전국을 비롯해서 국정원 댓글 전국 가운데에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이 좀 김한길 대표 체제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일부 내기도 했었고요. 또 박영선, 이인영 의원 등 비주류 소장 개혁파들도 대선 1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선거 그리고 7월 재보궐선거 여기를 경과하면서 여권뿐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바람이 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문제입니다. 개헌론인데요. 물론 여야 공의 개헌의 필요성은 역설하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개헌까지 갈 거냐 이게 관심인데 개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매 정권 때마다 화두였다가 뭐 금방 사그라들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야 사이의 광범위한 개헌 모임의 이 지속성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개헌 문제는 이게 이제 워낙 민감하고 또 파괴력이 큰 문제여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면 다른 정치 현안들을 모두 이렇게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게 집권 세력이 되고 나면 사실 개헌 문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주도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현안이기 때문인데요.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조기에 점화되는 듯 하다가 그냥 금방 사그라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주변에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는 실제로 지금 여권이나 야권 모두에서 이 박근혜 정부 1년을 경과하면서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그 비판적인 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운영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거쳐오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평가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야 의원들 지금 115명이 개헌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첫 해에만 뭐 근근히 유지되다가 올해부터는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꽤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연말 정국에 그 뭐 댓글 문제, 예산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 판에도 이 개헌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예. 올해 1월 초부터 뭐 당장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보고서를 내고 연구 모임도 시작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5년 단임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전문가들 또 오피니언 리더층의 개헌 요구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유지되고 동력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여서요. 올해는 이 개헌 문제도 꽤 중요한 정치적인 그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론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새해 전국 전망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도 경제, 정치 쪽 관련 뉴스피드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